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결혼하고 집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 없는 불길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촉은 맞았고 저희 집안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저도 속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던 그 애가 결국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일에 바쁘고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집안일도 배우고 따라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땅 문서 어디 있나요? 그걸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혹시 나중에 일이 생기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그냥 효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서랍장이 어질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 문서가 있었는데 분명히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서랍에 있는 서류 며느리가 건드린 거 아니야? 설마 무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왜 그걸 봐?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 내 눈으로 봤는데 손을 댄 건 확실해. 남편은 며느리를 믿었고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의심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집안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댁 땅 계약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계약 파기하실 겁니까? 무슨 계약이요? 우리 땅은 내놓은 적 없는데요. 계약자 명의는 김정현 씨로 돼 있고요. 도장은 김영환 씨 인감으로 찍혔습니다. 김정연, 그게 우리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김영환, 제 남편 이름이었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도장을 몰래 가져다 위조하고 집안 재산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안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괜히 오해하는 거야. 오해? 내 아버지 도장을 누가 위조했는데? 우리 집 재산을 누가 다 팔아먹었는데? 그런데도 제 아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정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엄마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제 속이 다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결혼시킨 아들이 도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도장이 그의 명의였고 부동산 계약이 그의 이름으로 처리된 이상 법은 남편을 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영환 씨, 당신이 도장을 직접 넘겼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남편 면회를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년을 더 빨리 쫓아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난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돼.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차가웠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전화번호, 계좌, 심지어 주민등록지까지 전부 정리하고 도망쳤습니다. 아들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연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미 제 눈물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 후로 저는 10년 동안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도 하고 인터넷으로 추적도 하고 그 애가 다녔던 절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에 하나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 앞에서
삭발을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저 여자예요. 우리 며느리요. 이름도 바꾸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죄를 지었어요. 속죄하려면 법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1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문 감식과 위조 서류에 대한 감정 결과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누명이 벗겨졌고 억울한 옥살이의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감옥 안에서 병을 얻었고 출소 후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이제야 웃을 수 있겠네. 정연이 그 여자 결국 법에 심판받게 됐어. 그 말을 전하고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며 참회한다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되고 구속되던 날 저는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삭발머리, 승복에 가까운 헐렁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도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연 씨, 본인의 행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며느리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찰나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인데 마치 억울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면회실에서 그녀는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뭐라고? 내가 저지른 일이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시집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딸처럼 대해준 적 있어요? 그녀는 끝까지 저를 탓했습니다. 남편은 나 몰라라 일만 했고 아버님은 말도 없이 윽박지르기만 하고 어머니는 매일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그런 말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집안 재산 팔아먹고 도장 위조하고 내 남편 감옥에 보낸 거냐? 내가 말하는 그게 핑계가 돼?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단지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원망이 커져서 결국은 복수하고 싶었어요. 복수?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한 게 단순한 실수도 욕심도 아닌 명확한 복수심 때문이었다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와 혼인했던 날, 그날 식장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아들 잘 보필하겠습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엔 칼날이 되어 우리 등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검찰 송치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도장을 훔치고 위조하고 법망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것도 모자라 끝내 자기가 피해자라 말하는 그 후한무치함까지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 진술이 끝난 날 판사님도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결국 2심에선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징역 12년, 그리고 사기, 공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등 추가 범죄들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을 받던 날조차도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복수 끝났죠?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산속절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비구니 행세를 하던 그 암자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억울함은 제가 꼭 끝까지 밝혔습니다. 당신 대신 감옥 갔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나요. 당신만이라도 나 믿어줘서 고마워. 저 그 말만으로 버텼어요. 절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가슴속 깊은 상처는 남아있지만 무너진 명예는 회복됐고 남편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삽니다. 자기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둔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고개만 숙인 채 문을 닫아버립니다. 엄마가 지켜내긴 했지만 너도 이제 다시 살아야지. 정연이 그 여자 이제 없잖니. 언젠간 아들도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편이 갇혀있던 철창 속 그 면회실, 떨리던 그 손, 그리고 떠나던 날 제게 했던 마지막 말.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 아이 꼭 찾아야 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고 저는 매년 기일마다 조용히 유골함을 꺼내 앉혀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즘엔 좀 편히 계시죠? 정연이 그 여자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마치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이 당했던 거 저도 다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겨냈다는 생각보단 그냥 끝나버렸다는 공허함. 저는 그렇게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여자의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정연 엄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찾아뵙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까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얼굴조차 보기 싫었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문턱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여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도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사죄랍시고 찾아온 걸까요? 이제 와서요?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남편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집 재산 다 날아갔을 때 당신은 뭐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딸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정연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맡겼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서 제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표정, 똑같은 상처. 정연이 감옥에 간 뒤 저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있었어요. 이제야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단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거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제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깊은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만 보여주는 그 아이. 그런데 그 며느리의 어머니까지도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니.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회복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몇 차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전에는 단 한 줄도 반성문조차 쓰지 않던 아이였는데 최근 편지에서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아버님께 사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저는 여태 살아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남편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 편지 읽어보세요. 정연이 그 아이가 이제야 죄를 조금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 말은 당신이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으면 용서했을까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젠 나도 너무 지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웃고만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정연아, 내 편지 잘 읽었다. 그동안 나는 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아주 조금은 그래도 사람으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님께 사죄하고 싶다 했지. 그건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방법은 생각해보자. 그 대신 진심으로 살아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 진심이어야 한다. 그게 내가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나는 더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 원망으로 내 삶도 너무 많이 무너졌으니까. 며느리에게 보낸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억울함, 원망,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10년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여라도 또다시 그 아이가 거짓 감정을 흘려보낸 것이었다면 저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보다 빠르게 회신이 왔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열고 조심스레 꺼낸 그 편지에는 단 한 문장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선이라 치부하고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머니 탓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특히 아버님께 저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뺏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분의 자존심이었고 인생이었고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어요. 그분께 사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다시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그렇게 앉아 속삭이게 됐습니다. 여보, 정연이 그 아이 뭔가 달라졌어요. 시간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나 봐요. 우리가 겪은 고통만큼 저 아이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유골함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교도소에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죄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유족과의 만남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며느리는 면회를 신청해 왔고 교도소 측에서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된 회색 외투를 입고 작은 종이함을 하나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종이함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항상 쓰던 필기구, 안경,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유서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아내뿐이다. 나는 믿는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연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정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온 종이함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여기 내 아버님이 남기고 간 거야.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정연이는 그 종이함을 양손으로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뚜껑을 열고 안경과 펜, 수첩 하나하나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을 땐 이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딸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그만한 무게는 안고 살아야지. 그날 이후 정연이는 매달 반성문을 써서 교도소 내 자원봉사실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에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뭔가 보탬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아이가 드디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려고. 정연이 편지 받았어. 그 아이가 쓴 말들. 내가 썼어야 했는데 못했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라도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만으로 제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손편지를 썼습니다. 정연이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살아생전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 원망, 미안함, 그리고 이제 와서야 느껴지는 감사함까지 그 모든 걸 조용히 적어나갔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기억나요? 예전에 내가 고춧가루를 설탕인 줄 알고 된장찌개에 넣었을 때 당신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먹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웃다 보면 문득 또 울게 됩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 가슴을 콕 찌르고는 다시 물러나곤 합니다. 정연이에게서도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이젠 매달 초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담담해졌고 매사에 조심스럽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도소 안에서 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악마는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악마 같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 비로소 악마가 된다는 걸 이제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이 찡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사람이었고 어쩌면 너무 늦게서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연이 면회 가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는 꺼내지 못한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연이한테 그 유서 보여줬다며? 그거 보고 나니까 나도 생각이 좀 달라졌어. 처음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 아이도 사람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괜찮다면 다녀오렴. 정연이도 내 얼굴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야. 며칠 뒤 아들은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얼굴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연이 많이 변했어. 그 아이가 울더라. 내가 들어오자마자 고개 못 들고 그냥 울기만 했어. 그리고 그러더라. 오빠, 나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오빠랑 어머니한테 인간으로 남고 싶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제사상을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상을 차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당신이 바라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당신이 지키던 그 아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정연이에게도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손글씨로 정연아,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너의 삶이 결정하겠지. 하지만 그 시작은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나올 때가 되면 우리 아들과 함께 와서 아버님 산소에 가자. 그 사람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뉘우쳐. 그게 너의 첫걸음이 될 거야.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자잘한 꽃망울이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같은 계절이었지만 올해만큼은 참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달라진 건 계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연이가 출소하기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는 걸 그동안의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남편의 산소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주변 돌을 고르고 작은 벤치 하나를 새로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정연이가 이곳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줄 장소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 사실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정연아, 내 아버님 산소 주변을 새로 정리했단다. 내가 나왔을 때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너와 내가 함께 앉을 자리도 하나 마련했어. 그 벤치에 앉으면 아버님의 묘비와 눈이 딱 마주쳐. 그 앞에서 너는 해야 할 말을 준비해 두렴. 그 편지를 받은 며느리는 답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려워요. 그 벤치에 앉은 날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갈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제 모든 삶을 걸고 사죄드릴게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며느리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애써 외면하려 했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시간이 참 이상한 겁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얼굴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원수가 아니라 인생의 실수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저 자신도 조금은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연이가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고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떨림 하나만 가슴속에서 잔잔히 퍼졌습니다. 며칠 뒤 정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가석방 심사가 있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첫 발걸음 아버님 산소부터 디디겠습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조용히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꺼내 들고 살짝 먼지를 닦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들었죠? 그 아이 이제 정말로 변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하늘에서도 보고 있었을 테고, 이젠 당신도 마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며칠 뒤 가석방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묵묵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연이 나오면 우리 셋이 밥 한 끼 해요. 아버지 없이 셋이 앉는 자리가 처음이겠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아무도 눈물 흘리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만히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참 많은 걸 겪었고 견뎌냈다는 걸 그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연이가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날, 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고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에 이마를 박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생이 다하도록 저는 그 죄값을 안고 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아버님 앞에 갈 차례야. 말로 하는 사죄는 끝이 없다. 가서 너 스스로 결정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날 오후 세 사람, 저와 아들, 그리고 정연이는 남편의 산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연이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묘비에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죽게 만든 인간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 삶은 아버님께 드리는 속죄의 시간일 것입니다. 아들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참 고요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차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굳이 택시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 사람, 오래된 흙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은 남편이 생전에도 자주 다니던 산 아래 마을길이었고 정연이와 처음으로 산책하던 날 함께 지나갔던 그 길이기도 했습니다. 정연아, 너 기억하니? 그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 길 처음 걸을 때는 여름 끝자락이었어.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정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웃으셨거든요. 그 미소 하나 때문에 한동안은 진심으로 이 집에 잘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틀어졌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진심이 분명 잠깐은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많이 외로웠던 거구나. 그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정연이는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견디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왜 견뎌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의 울음이 마치 예전 제 아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오해한 채로, 모두가 서로를 외면한 채로 그렇게 한 가족이 무너졌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는 너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게 할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용서라고도 이해라고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건 분명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이는 마을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 자체를 속죄라고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멀찍이 바라보다가 조금씩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그 집 며느리였어? 그랬다더라. 근데 참 열심히 하긴 하더라. 어르신들 중에 벌써 정연이 아니면 밥 안 드시겠다는 분도 있어.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저도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정연이가 식사 당번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얀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환자들 앞에서 밥그릇을 나눠주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예전의 그 며느리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정연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여기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힘든 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병원 원장님도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정연 씨요.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직원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 저렇게 성실한 사람 드뭅니다. 사실 정규직 자리 하나 생기면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그토록 무겁게만 느껴졌던 삶에 비로소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예전처럼 우울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가며 점점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정연이 내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니?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연이는 그때 죽었어. 내 마음속에선. 근데 지금 정연이는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이면 언젠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참 많은 걸 바꿉니다. 사람을, 마음을, 심지어 관계의 정의마저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결국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 감나무에 주황빛이 돌기 시작했고 마당 한켠 국화도 노랗게 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계절의 변화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것도 정연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정연이는 요양병원에서 정식 채용이 되었고 이름표를 달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저희 집 딸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저 스스로도 어색하고 낯설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조금씩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출근 준비를 하던 정연이가 마당에서 감 하나를 따서 제 손에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이 예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감이잖아요. 달기도 전에 먼저 따서 한 입 베어 무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꼭 이런 감을 씹으면서 덜 달아서 좋다고 했지. 사실은 이가 약해서 단단한 걸 못 씹었던 건데 괜히 허세 부린 거지. 정연이와 저는 그 감을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조금 떫은 감맛 속에 남편의 옛날 말투와 미소가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정연이와 아들이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연이는 말없이 칼을 들고 채소를 썰었고 아들은 무겁던 솥을 번쩍 들어 올리며 조용히 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그 시간은 제가 꿈꾸던 그러나 잊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사를 올리고 나서 세 사람은 묵묵히 상 앞에 앉았습니다. 묘하게도 그날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진심으로 남편을 마음속에 떠올렸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를 온전히 함께 채우려 애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연이는 조용히 남편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참 어리고 어리석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했습니다. 그 죄값, 지금도 제 하루하루로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사람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국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 당신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건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이야.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안에는 점점 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연이는 병원에서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아갔고 아들은 다시 사회생활의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 마당에 불을 밝히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있었던 제 마음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남편의 기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니까요.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핀 진달래가 벌써 지기 시작했고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된 첫 번째 봄이었으니까요. 정연이는 요양병원에서 팀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 사이에선 정 선생이라 불리며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보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는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도 정연이는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정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아버님 산소에 꽃 심을 때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 사람도 이제 내 손길을 반길 거야. 그렇게 며칠 뒤 우리 셋은 다시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삽을 들고 작은 국화 몇 송이와 흙주머니를 챙긴 채로 정연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으며 묘비를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꽃을 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 자리 앞으로는 매년 제가 책임지고 지킬게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 앞에서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 모든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 아들을 지켜야 했던 고통, 며느리에게 느꼈던 분노와 실망, 그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묘비 앞에 함께 서 있는 이 작지만 단단한 다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연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요.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히고 다시는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줄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그날 저녁 아들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어쩌면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모습일 것 같아. 평범한 저녁 식사,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밥 한 끼 먹는 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랬지. 다들 한자리에 모여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했었잖아.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별것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말이, 나물 3가지.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도 따뜻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연이는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놓았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연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 아이는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나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힌 제목 아래에는 제가 누구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며칠 후 그 사연은 실제로 방송됐고 작은 반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청취자들이 응원의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도 과거의 실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정연이는 그 모든 편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언을, 어떤 이에게는 사과를,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어둠을 지나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회함보다도 더 큰 회복이 지금 우리 가족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연이의 사연이 방송을 타고 알려진 뒤 마을에선 조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집 며느리에서 그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대문 앞에 익명으로 감 한 봉지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정 선생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웃으셨어요. 우리 가족도 한번 망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 듣고 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는 그 모든 변화 앞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들떠서 나서지도 않고 지나치게 고개 숙이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서 정연이가 조문객으로 나섰습니다. 그 어르신의 자녀들이 멀리 있어 아무도 오지 않은 자리였는데 정연이는 검은 옷을 입고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 웃음, 그 인내심,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잊혀진 존재를 위한 작은 절, 그 제목 아래엔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서 정연이는 정말로 평범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보다가 남편 유골함 앞에 가져가 조용히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버리자던 그 아이. 이젠 우리 집안의 제일 깊은 곳을 채우고 있어요. 세상도 알아주고 있어요. 당신 지금도 그 말 할 건가요? 내 앞에서 그의 이름 꺼내지 말라고. 그때처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이름.
이젠 제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그 아이는 실수했고 상처를 줬고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또한 다시 일어섰고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그 편지엔 이름 없는 보낸 사람, 내용은 단 3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을. 누가 보낸 편지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정말 잘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인생을 다 쓰지 않고 결국엔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애썼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그의 여름 마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연이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실수 이후 다시 삶을 시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부탁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정연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서도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여야 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없고 실수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길을 말할 수 있어. 결국 정연이는 마을 회관 작은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어둡고 긴 시간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날의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정연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용서받고 싶다는 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연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용서는 마음보다 말이 먼저 시작돼야 해요. 먼저 말해봐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정연이는 마을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을 되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정연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끌어안고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 비난을 받아도 도망치지 않고 기억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임지고 싶어서 나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뒤에서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연이라는 한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온전하게 꽃피는 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연이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말해봐라. 혹시 언젠가 제사상 앞에 저도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이 집 며느리로.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고 속죄의 마무리로서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연아, 그 자리는 내가 한때 지녔던 자리였고 내가 잃어버렸던 자리야. 근데 다시 찾으려 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다. 넌 그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잔잔했고 창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연이가 다시 며느리로 이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네. 어때요? 당신 마음은 어때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그 아이 손 다시 잡아줄 수 있게 된 지금, 이제 우리도 웃으며 허락할 수 있을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망도 길지 않았고 화도 오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단단하지만 따뜻했고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마당에선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그 봄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산소에 올랐습니다. 정연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묵묵히 상을 차리는 저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들은 양손으로 제사 음식을 나르고 계절 과일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산소 앞에 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정연이가 묘비 앞에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처음으로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가식도 죄책감도 아닌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비를 통해 전해지는 남편의 따뜻한 기운이 그 순간만큼은 제 등 뒤에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연아,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실 나는 참 많이 기대했었다. 예쁘고 똑부러지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 근데 그 기대가 깨졌을 땐 그게 더 크게 미움이 되더라. 정연이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움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그걸 넘겨주지 않고 버텨주셔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아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전 이 집에서 마주했던 낯선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그 어떤 말보다 익숙한 우리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조용히 정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앞으로 다시 살아가면서 그때처럼만 나를 아껴줘. 그럼 나도 그때처럼 내 옆에 있을게. 그 말은 다시 시작되는 두 사람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섰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꽃잎 몇 장이 떨어져 마당 돌계단에 고요히 앉아 있었고 바람도 나뭇가지도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히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움 속에 얽혀있던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있게 한 토대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연이는 다음 주부터 서울에 있는 복지기관 연계 프로그램의 특강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지역을 넘어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날도 정연이는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말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녹음이 하나 있는데 이건 꼭 하고 싶어서요. 주제가 나를 다시 일으켜준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근데 내 얘긴 좀 줄여. 괜히 눈물 날까 걱정이야. 정연이는 그저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자 익숙한 정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은 아들의 아내로, 두 번째는 자신의 딸처럼 받아들여주며 다시 걷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죗값을 피하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분 덕분에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분께 묻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게 제 하루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 저는 라디오 볼륨을 살짝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흘러서 소리를 더 크게 듣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연이는 방송 말미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제가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설 수 있었던 건 단지 용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방송이 종료되자 저는 천천히 라디오를 끄고 남편의 유골함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보, 이젠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 나한테 딸 같아. 당신이 남기고 간 빈자리, 우린 잘 채우고 있어요. 정연이도, 우리 아들도, 그리고 나도, 이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나누고 나니 비로소 가슴 깊이 묵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연이가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남편이 생전에 정연이에게 전하려다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글씨는 남편의 것이었고 그 내용은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이 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지켜보고 싶다. 그 한 줄을 읽고 정연이는 숨을 멈추고 그대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통곡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마음 깊은 곳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편이었을 거야. 끝까지 널 보고 싶어 했어. 넌 그 사람 기대만큼 자라났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좀 용서해. 그 순간 정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빚을 갚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어머니의 딸로서. 그 말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고 그 어느 사죄보다도 묵직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연이는 정식으로 복지기관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상담가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줄곧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정연이는 마당을 쓸다가 말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 가지 좀 잘라드릴까요? 올해는 감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나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감은 남겨두자. 아버님이 늘 그러셨잖아. 가장 높은 데 있는 건 새들 몫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정연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책임감을 이겨내며 성실히 일한 덕분이었고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나가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연이 이제 나랑 다시 혼인신고해도 괜찮을까?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 한쪽이 조용히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나는 더 말할 게 없지. 너희 둘 다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서로 곁